전 솔직히 말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상당히 높아요. 정부 세수의 1, 2위 정도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 세금이거든요. 취등록세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서 또 6월달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도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노다지를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뭐 가장 좋은 게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너희들 올 한 해 동안에 뭐 한 100조 원만 대출해줘. 그러면 이제 100조 원 대출 다 되면은 딱 끝. 더 이상 대출하지 마. 이런 총량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가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특히 부동산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증가했는데, 이게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한때 100%를 넘었는데 90%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개인들이 돈을 갚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줄여서 갚았기 때문에 총량이 줄었는 부분에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최근에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정부에서 저소득자, 연체자들, 뭐 7년 이상 연체하셨던 분들 5천만 원 이하 탕감 놔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5년, 10년 동안 돈을 못 갚으신 분들 이분의 가계대출을 탕감해 주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는 GDP 대비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 때도 했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 다 탕감해 준다 해갖고 그건 또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좀 표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공급량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택 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는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질적인 거, 최근에 3세대 아파트에서 4세대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3세대가 아파트 안에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지고 지하로 엘리베이터 연결되고, 그리고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키즈 카페라든지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그런 게 3세대 아파트인데, 이제 4세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뭐 수영장이 생기고 영화관, 최근에 자이 같은 경우에 영화관이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아파트 안에서 뭐든지 생활하고 소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질적으로 좋아진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변두리에 좀 멀리 떨어지면은 신축 아파트 괜찮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거기보다는 그래도 서울 도심, 상업적인 인프라가 훌륭하고 문화적인 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좁은 면적 안에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앞쪽으로 지하철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 둘, 세 개씩 몰리게 되면서 교통까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게 내가 사고 싶지만 없다라는 거야. 주변에 보니까 좀 저렴하면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대구의 학군지거든요. 거기 올해 소장님들이 전부 다 바쁘다고, 그 유튜브에서 무슨 폭락, 조회수용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대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만촌 내거리에서 법원 내거리까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아파트들 보게 되면은 지금 전세, 월세 없어요. 신축 아파트 매매도 없고, 구축 아파트 매매는 좀 남아있지만은 지금 매물이 없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강남권에도 보시면은 매매, 전세, 월세 그거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해서라도 나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가격을 높여서라도 매수하게 되고, 이게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근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들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은 건축비, 뭐 인건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건설사들이 계속 높은 분양가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자산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옆에 사람은 30억, 40억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30억, 40억 아파트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시설들을 이제 넣으면서 가격을 계속 좀 높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는 내년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지만은 가격은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 내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다시 구축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엔 사고 싶어도 이 아파트를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품 구조가 좀 특이해요.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는 다 동일한 가격으로 딱딱딱딱 찍어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그거를 매수하고 나서 입주를 하고 나면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으면은 그 1000세대에서
딱 하나가 계약이 되면은 이 1000세대를 대표하는 가격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한 개가 뭐 신고가를 찍었다. 지금 이번에 거래되었는 이 동호수보다 우리 집이 더 좋은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일반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하고 가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보통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가게에서 대출을 받아고 소비를 일으키고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 운영을 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경기를 선순환시키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대출을 금리 5%로 받았어요. 근데 정부에서 2.5%를 낮춰줘요. 그러면은 500만 원 이자 내던 게 1년에 250만 원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250만 원 가지고 소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너 이자 비용 아껴줬으니까 나머지 250만 원으로 소비를 해 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자 비용이 하나 더 줄었으니까 1억 원 또 대출을 해서 집을 살면 되겠네? 그럼 나 앞에 500만 원 지금 500만 원 똑같네? 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또다시 호황을 보일 것 같고 지금 목동을 한번 보니까 매매, 전세, 월세 다 없더라고요. 뭐 한두 개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학군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방 부동산 또 이제 거기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샤워 효과라고 했고 옆으로 계속 좀 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까지 인하가 되어버리면은 또다시 이제 부동산의 화랑이 또 일어나겠죠. 하이먼미스키 모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서서히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러면서 장기 평균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차트 모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제 2023년 그때 한번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초입 부분에 올라가는데 이때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셨던 보통 스마트머니들 그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면은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떨어지면 또 하락론자들이 나타나서 부동산 폭락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늘 있었던 그런 조정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선진국 금리를 보시면 높아요. 뭐 4% 정도, 일본이 낮은 게 뭐 1.7 정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신흥국들 금리가 낮아요. 중국이 뭐 1.8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은 외환위기 전에 이때 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돌아갈게요. 1985년에 일본 경제가 좋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란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 버블이 발생되고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92년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터지고 그러고 나서도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해요. 3%, 4% 올랐다 떨어졌다가는 하지만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중에는 자금들이 점점 말라가죠. 일본이 무너졌고 러시아 무너졌고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다음번에 95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오고 9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그때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경제고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무조건 하나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야기하니까 또 너 부동산 하니까 뭐 집 사라고 하는 거잖아 하면서 욕하시던데 실제 보시면은 최소한 집 한 채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꼭 하나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 다만 투자적으로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트라인 달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또 시골에서 박형철 원장이 새롭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각색했는 그런 모형이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고금리 상황인데 이때는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려우실 건데 그래도 이 중에서 오른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떤 아파트를 사도 돈을 다 버는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특정 지역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집 마련을 위한 실거주 목적으로는 제가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적으로 어디가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